화려한 도심부터 푸르른 바다까지 마치 대한민국 중심지 서울과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동해바다의 특징을 모두 합쳐놓은 듯한 부산은 인기 있는 여행지 순위에서 빠지지 않는 도시인데요. 부산에 가면 꼭 가봐야 하는 관광 명소부터 새롭게 떠오르는 핫한 랜드마크까지 동선 낭비 없이 즐기는 부산 3박 4일 코스를 소개합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들과 함께 부산에 가면 꼭 가봐야 하는 장소들을 초등학생 딸과 함께 뚜벅이로 여행해 봤는데요. 배낭 여행자 입장에서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엄선해 봤습니다. 첫째 날 첫 번째 코스는 블루라인 파크 해변 열차입니다. 저희는 전날 저녁에 도착해서 1박한 이후 오전 일찍부터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2020년 10월 7일 개통한 이후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이곳은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많은 관광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정류장에서부터 입구까지는 꽤나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정거장과 매표소 앞에는 닭강정과 추러스, 슬러시를 파는 다양한 푸드트럭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열차는 해변 열차와 스카이캡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해변 열차는 7개의 역 모두 탑승 가능하고 스카이캡슐은 미포에서 청사포 구간만 운행하고 있는데요. 운행 시간은 보통 오전 9시 반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인데 제가 갔던 날은 오전 9시 차도 있어서 조금 일찍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용 시간 및 요금, 할인 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 당일 발권의 경우 내가 원하는 시간이 매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표를 구매하고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미포에서 청사포까지는 일행끼리만 탑승해서 사진 찍기 좋은 스카이캡슐을 이용하시고 나머지 구간은 전 좌석 해안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해변 열차 2회권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알뜰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변 열차의 경우 기다란 벤치형 의자가 층을 이루며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정 좌석은 아니고요. 자리가 부족할 때에는 입석으로 타는 방식입니다. 좌석을 계단처럼 배치하여 뒷자리에서도 불편함 없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카이캡슐 시작 또는 종착역인 청사포역은 사진 맛집답게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청사포 정거장에서 내리면 해변 열차가 지나가는 유명한 포토존이 등장합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순간을 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컷 사진을 찍고 다시 해변 열차로 환승하여 송정역으로 향합니다. 청사포에서 해변 열차를 타고 송정으로 이동할 때 청사포역 도착 이후 바로 해변 열차를 탑승하기보다는 시간 예약을 좀 넉넉히 하셔서 최소 30분 이후에 오는 해변 열차를 탑승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스카이캡슐을 탈 경우 미포에서 출발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열차가 우측 통행을 하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바다를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정과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부산에서 가장 핫한 장소 중 하나인 블루라인 파크 해변 열차였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해동 용궁사입니다. 해변 열차를 타고 송정역에서 내린 뒤 일단 점심 식사를 합니다. 저희는 송정역 바로 앞에 있는 밀면집을 이용했는데요. 물밀면과 비빔밀면을 시켰는데 개인적으로 비빔밀면이 더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나서 택시를 타고 해동 용궁사로 이동했습니다. 일행 중 아이가 없거나 날씨가 선선하다면 걸어가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닐까 한데요. 네이버 지도상 편도 3-40분 정도 거리에 해동 용궁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로 꼽히는 곳이 바로 해동 용궁사입니다. 대부분의 절이
산속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해동 용궁사는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970년대에 세워진 해동 용궁사는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이색적인 사찰로 널리 알려져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동 용궁사의 경우 새벽 4시 30분부터 개방되어 있어서 이른 시간 관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일출 명소로도 유명한 장소입니다. 주차장에서 용궁사 입구까지 많은 상점들이 들어서 있었는데요. 주전부리들을 먹고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절 입구에 12지상이 조각된 석탑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띠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한 번씩 찍어 보았습니다. 본격적인 경관은 계단을 내려와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지나며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기도 하면서 시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로 꼽히는 해동 용궁사였습니다. 용궁사까지 보고 나서는 센텀시티에서 잠깐 쇼핑도 하면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롯데몰과 신세계몰이 모여있고 이 외에도 키자니아 같은 키즈카페 그리고 백스코아 미술관, 박물관도 많이 모여있어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센텀시티 쪽에서 잠시 휴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코스는 송도 케이블카입니다. 둘째 날 일정을 위해 센텀시티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송도 해수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저희가 묵었던 숙소는 어반스테이 송도 해변점이었는데요. 정류장에서 내려서 좁은 골목길을 지나니 푸른 바다와 함께 바로 호텔이 등장합니다. 객실 내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송도 해변을 따라 1, 2분 걷다 보니 거북섬 테마공원과 함께 송도 구름 산책로가 나왔는데요. 산책로를 따라 쭉 걷다 보니 탁 트인 바다 전망과 함께 거북이를 닮은 조형물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거북이가 된 젊은이와 그를 사랑한 용왕의 딸 이야기가 그림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해안 산책로를 빠져나오니 바로 앞에 송도 케이블카가 있었는데요. 송도 케이블카는 바다를 가르는 해상 케이블카로 송도 해수욕장에서 시작해서 약 1.6km의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최고 86m 높이에서 해수욕장은 물론 아찔한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포토존과 더불어 구름다리도 접근할 수 있어서 케이블카와 함께 즐길 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케이블카는 총 두 종류가 있는데요. 바닥이 막혀있는 일반 케이블카와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케이블카로 구분됩니다.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 바닥에 뚫린 케이블카의 경우 무의식적으로 바닥을 잡고 보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바다를 보기 위해 타시는 게 아니라면 줄도 짧고 경치를 감상하기도 좋은 일반 케이블카를 추천합니다.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케이블카당 8명이 들어갈 수 있지만 엄청나게 인파가 몰리지 않는 이상 일행끼리 탑승시켜 주는데요. 쪽빛 바다가 보일 만큼 바닷물이 맑고 영롱했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출구 앞에 노점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떡볶이와 주전부리를 먹은 뒤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전망대에는 어린 왕자 이야기를 풀어낸 조형물이 있었는데요. 일몰 시간이라 그런지 포토존에서 바라본 풍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풍경이 사진 찍기 좋더라고요. 건물 밖 야외 광장에도 다양한 포토존과 함께 즐길 거리가 있었는데요. 부산 송도 일대에 공룡 발자국과 화석이 발견되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실감나게 움직이는
공룡들을 포함해 다양한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공원 쪽으로 좀만 걸어 내려가면 출렁다리를 포함해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케이블카 관람을 마치고 송도 해변에서 첫째 날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부산 송도 해변에 위치한 송도 해상 케이블카였습니다. 두 번째 날 첫 번째 코스는 한국의 마추픽추라고도 불리는 감천 문화마을인데요. 감천 마을은 6.25 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1950년대 피난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이곳에 정착하면서 시작된 마을인데요. 저희는 아침 9시 이전에 방문하여 한적한 시간에 둘러보았습니다. 산자락을 따라 집들이 계단처럼 여러 층을 이룬 모습이었는데요. 이 모습이 세계 7대 미스테리 중 하나인 고대 잉카 유적을 닮아 있어서 부산의 마추픽추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 관광 100선에 6회 연속 선정된 관광 명소인데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어린 왕자 조형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인 장소입니다. 다행히 이른 아침 방문해서인지 사진 찍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입구에서 출발하면 경사가 오르막이기 때문에 마을 안내센터에서부터 관람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는 숙소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기사 아저씨께 부탁해서 포토존 근처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방문하면 한적하게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히 관람하셔야 하며 무인 상점 몇 곳을 제외하고는 상점들도 대부분 9시 이후에 열기 때문에 만약 이곳에 위치한 상점과 카페를 이용하실 생각이라면 오전 9시 이후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을 곳곳에는 벽화와 함께 포토존과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부산의 마추픽추 감천 문화마을이었습니다. 2일차 두 번째는 흰여울 문화마을입니다. 감천 문화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도 좋고 택시를 타고 이동해도 생각보다 택시비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버스와 택시 모두 백년사 입구에서 내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흰여울 문화마을 입구가 아닌 백년사 입구에서 관람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감천마을과 마찬가지로 입구에서 시작한다면 오르막을 올라가면서 관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토존이 가득한 부산의 산토리니 흰여울 문화마을은 복례산 기슭에서 굽이쳐 내리는 물줄기가 흰 눈이 내리는 모습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가파른 절벽 위에 하얗고 파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인데요. 백년사 입구에서 출발하게 되면 계단을 살짝 내려오자마자 SNS에서 유명한 포토존이 나옵니다. 계단을 조금 더 내려가면 터널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많은 여행객들이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장소라고 합니다. 해안을 따라 나 있는 산책로는 파도가 넘실대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현재는 공사 중이라 방문이 어려웠습니다. 8월 말부터 다시 오픈한다고 하니 흰여울 문화마을에 방문할 분들은 여행 일정에 참고해 주세요. 이곳은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영화 변호인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이곳은 좁은 골목 사이마다 소품샵과 카페, 게스트하우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걷다가 목도 축이고 풍경도 더 관람할 겸 전망 좋은 카페에 앉아 풍경에 흠뻑 빠져보기도 했는데요. 이상 포토존이 가득한 부산의 산토리니 흰여울 문화마을이었습니다. 2일차 세 번째 장소는 이재모 피자입니다. 흰여울 문화마을에서 7번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와 체크아웃을 한 뒤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에 오면 꼭 먹어보고 싶었던 이재모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요. 저기가 아까 우리 갔다 온 감천마을 같은데? 그치? 와, 웨이팅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어플을 통해 웨이팅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준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상 시간은 100분이었는데 실제로는 좀 더 짧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드디어 이재모 피자 본점 입성. 가장 유명하다는 이재모 치즈 크러스트 피자와 김치 볶음밥을 시켰습니다.
맛이 어떤가요? 꿀맛. 네? 약간 한국식이네. 한국식 피자인데 되게 맛있네. 나도 좀 먹자. 깔끔한 김치볶음 맛이네. 먹어볼래? 매워. 개인적으로 김치볶음밥은 평범했고 다음에 또 방문한다면 피자만 시킬 생각입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던 중 계획에 없던 좋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부산 근현대 역사관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였고 내부엔 독서 공간과 함께 공연장도 마련되어 있어서 차분히 쉬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목적지는 영화체험 박물관입니다. 2017년에 설립된 이곳은 영화와 관련된 각종 전시물과 장비를 만나볼 수 있었고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영화가 시작된 유래부터 지금까지 발전사, 영화 편집과 제작 등 구경거리가 많았습니다. 1층에는 짐을 맡길 수 있는 무료 보관함이 있어서 편하게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이곳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총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돌아다니다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게다가 다양한 할인 이벤트도 있으니 홈페이지 정보 잘 참고하시면 알뜰하게 관람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부산에 가시거나 여행할 때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부산 영화체험 박물관이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상 부산 영화체험 박물관이었습니다. 감동적이며 기발하기까지 한 영화 속 상상의 세계. 이게 돌아가는 거니? 발판이 돌아가는 거지? 발판이 돌아가는 거지? 봐봐? 빨리 탈출해. 발판이 돌아가는 거지? 아니 없는데? 이게 돌아가는 건데? 근데 나 왜 이렇게 어지러워? 오, 신기하다. 지금 이거 착시 현상이야. 영화체험 박물관 관람을 마친 뒤 나머지 여행 일정 동안 묵을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부산역 근처에 위치한 토요코인 호텔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합리적인 가격에 세탁기도 구비되어 있고 조식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저 같은 뚜벅이 여행자들에게는 인기 있는 숙소입니다. 게다가 부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웬만한 목적지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2일차 5번째 목적지는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숙소 앞 정류장에서 41번 버스를 타고 밀락동 골목시장에서 하차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첫 번째로 간 곳은 밀락더 마켓입니다. 이곳은 여행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사랑받는 장소인데요. 밀락더 마켓은 부산 수영구 밀락동에 위치한 해변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수변 공원을 리모델링하여 탄생한 곳으로 테이블존과 포토존, 소규모 공연장 등 다양한 공간이 있어서 밤에는 마치 소규모 공연장에 온 듯한 느낌마저 들었는데요. 특히 저녁 7시 이후엔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낮 시간과 밤 시간의 매력이 달랐습니다. 특히 탁 트인 광안리 바다를 배경으로 해질녘 노을과 함께하는 풍경은 정말 낭만 그 자체더라고요. 내부 공간도 퓨전 요리, 스트리트 푸드, 수제버거,
타코 등 다양한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의류와 소품샵까지 눈과 귀가 즐거운 공간이었습니다. 밀락도 마켓에서 휴식을 취한 뒤 저녁을 먹기 위해 바로 옆에 위치한 밀락 어민 활어 직판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입구부터 정말 다양한 해산물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1층에서 회를 구매한 뒤 2층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을 지불하고 먹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는 광어와 우럭 기본 35,000원짜리를 시키고 2층 우리들 횟집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공간도 넓은 데다가 기본 상차림도 푸짐하게 나와서 둘이 배 터지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둘째 날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할 드론쇼를 보기 위해 광안리 해수욕장 방향으로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드론쇼는 매주 토요일 광안리 해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절기엔 저녁 8시와 10시, 동절기엔 7시와 9시 총 2차례가 진행되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들과 야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기분도 덩달아 설레고 몽글몽글해졌는데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드론쇼 방향이었습니다. 밀락도 마켓 쪽에서 걸어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측면에 자리 잡고 관람하게 되었는데요. 드론쇼가 해변 방향을 기준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해변 쪽으로 가서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네이버 지도상 올리브 영을 찍고 그 근처에 가서 관람하시면 더 잘 보이는 곳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7월엔 레이저 쇼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니 토요일 광안리에 가실 분들은 드론 쇼까지 관람하고 돌아오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3일차는 대마도입니다. 사실 부산을 경유한 여행지라서 부산 여행에서 소개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히려 부산에서 2박 이상 머무실 분들에게는 꼭 한번 추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일정대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조식을 든든히 챙겨 먹고 부산항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해도 되지만 부산역에서 부산항까지 걸어 들어가는 거리가 꽤 길기 때문에 갈 때는 최대한 체력을 아끼고자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9시 40분 출국 기준으로 8시 30분쯤에 여객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부산 여객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전날 환전해둔 엔화를 찾으러 갑니다. 부산 여객터미널에서는 부산은행 환전소가 있고 부산은행 앱을 통해 사전에 환전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환전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환전소는 이용 가능합니다. 이심과 유심, 로밍 서비스도 가능한데 저는 사전에 이심을 신청했습니다. 2기가에 대략 1,000원 정도라서 저처럼 당일치기 여행자라면 크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일본의 대마도까지는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저희는 시플라워호 대야해운을 이용했는데요. 배 타기 전에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여권과 배 티켓을 참고해서 차근차근 옮겨 적으면 되고 주의할 점은 당일치기의 경우 숙박 장소나 여행 일정을 비워두셔야 합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 옆에는 면세점이 있었는데요. K푸드와 기념품, 화장품과 액세서리를 주로 팔고 있습니다. 배표의 경우 저는 홈페이지를 통해 특가 상품을 구매했는데요. 성인 1명, 어린이 1명, 일요일 기준 유류세 포함해서 왕복 20만원 정도였고 평일에 간다면 반 가격짜리 티켓도 있다고 하니 여행 일정 짜실 때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행사 패키지, 상품도 있지만 저는 자유여행을 즐기는 편이라 굳이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진 않았습니다. 배 안에는 다양한 간식과 함께 면세 물품을 파는 면세점이 있었는데요. 대마도는 북쪽으로 부산, 남쪽으로 이키큐수 지방과 연결되는 섬입니다. 섬 전체가 일본의 스시마시에 속하며 예전부터 일본으로 가는 조선통신사가 반드시 거쳐가는 기항지였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수많은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배는 푸른 바다를 가르며 1시간가량 이동해 대마도에 도착합니다. 내리자마자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아이스크림 가게로 이동합니다. 가게라기보다는 자판기라고 해야 더 맞겠네요. 자판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서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스시나 우동집은 웨이팅 줄도 길고 날씨도 더워서 비교적 덜 알려진 덮밥집으로 갔는데요. 가게 정보는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대마도는 한국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지 메뉴판에도 한글이 함께 적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봉장어 덮밥과 튀김 덮밥을 시켰는데 아이와 저 둘 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다시 터미널 앞으로 돌아왔는데요. 버스 시간은 정해져 있어서 여행하실 분들은 시간표 참고해 주세요. 시간표는 터미널 안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비는 아이와 합해서 300엔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 자전거 또는 렌터카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택시를 타고 가실 분들은 1,500엔 정도 든다고 하니 각자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스의 장점은 주요 여행지들을 버스 안에서 감상하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우다 해변과 전망대를 지나 밸류마트 오우라점에 도착했습니다. 아리가또. 밸류마트 오우라점 옆에는 백엔샵과 드럭스토어가 있었는데요. 처음 들어간 곳은 철물점 같기도 하고 인테리어 소품, 벽돌도 팔고 있고 구경만 하고 옆에 있는 밸류마트로 이동합니다. 카레 음식점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쇼핑을 목적으로 대마도 당일치기 하는 분들은 이곳을 방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밸류마트 오우라점에는 한국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친숙한 한국어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쇼핑을 시작해 봅니다. 다양한 양념부터 시작해서 과자와 초콜릿이 보였고요. 장사를 정말 잘한다고 느낀 게 인기 상품이라고 해서 한국인들이 잘 사가는 제품만 골라 따로 코너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과자 종류는 역시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신기한 게 새우깡도 일본 버전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감자 과자도 있고요. 술 종류는 역시나 빠질 수 없는 쇼핑 목록입니다. 2병만 잘 사도 돈 버는 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술을 구매하셨는데요. 입국 시 1인당 2병으로 제한되고 용량은 2리터 이내라고 하니 술을 사가실 분들은 미리 제한되는 사항들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기 있는 제품이 위스키와 사케, 또 이런 레몬 사와라고 합니다. 맥주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는 술을 끄는 관계로 욕을 죽일 무알콜을 골라봅니다. 뭐야 그래? 일본 카레 저번에 사갔다가 완전 아이들이 좋아하는 컵라면도 고르고 다양한 간식거리를 구경해 봤는데요. 먹어볼래? 당고부터 시작해서 가라아게도 보이고 도시락 종류도 많더라고요. 생선이 들어있는 도시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산물은 구매 제한 품목이라 눈으로만 구경해 봅니다. 소고기는 1,700엔 정도니까 우리나라에서보다 훨씬 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돼지고기 역시 1,000엔 정도로 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박 이상 하실 분들은 조리가 가능한 숙소를 예약한 뒤 한번 사서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외에 스시 도시락도 있었는데요.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오실 분들은 마트에서 구매한 뒤 야외 공간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들로 쇼핑 카트를 채운 뒤 천엔샵으로 이동합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작더라고요. 아이는 학용품과 액세서리 위주로 구경했고 저는 생활용품을 살펴봅니다. 백엔샵에서 쇼핑을 마친 뒤 옆에 있는 드럭스토어로 이동합니다. 역시나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상품들은 따로 표시해서 진열해 두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인 파스와 소화제를 구매한 뒤 쇼핑을 마쳤습니다. 매장 앞 테이블에서 간식 타임을 가진 뒤 슬슬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트 앞에 있는 뭔가 일본스러운 장소에서 간단한 기념샷을 찍은 뒤 버스를 타러 이동했는데요. 하나, 둘, 셋. 정류장 위치와 버스 시간은 영상 속 안내지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저희가 이용한 시간의 버스는 승하차 장소가 달랐습니다. 이동 중에 독수리를 볼 수 있었는데요. 버스 정류장은 어쩔 수 없이 뭔가 이국적이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무사히 다시 히타카츠 여객 터미널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중간에 히타카츠역에 있는데 그냥 지나친 뒤 종점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히타카츠에 내리면 15분 이상 걸어와야 한다고 하네요. 기사 아저씨의 친절함 때문인지 일요일은 무료인 건지 어쨌든 풀이라고 하셔서 버스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또 오자이마스타. No, free. 아, 땡큐. 꽉 찬 배낭과 쇼핑백을 짊어진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부산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친 뒤 부산역으로 이동합니다. 저녁은 부산역 앞에 위치한 선창 국밥집에서 먹었는데요. 고기 반 국밥 2그릇을 시켰는데 다음에는 수육 정식도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따봉을 부르는 맛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쇼핑했던 물건들을 꺼내봅니다. 이건 왜 샀지? 이상 셋째 날 가장 가까운 해외 여행지 대마도 여행이었습니다. 넷째 날 첫 번째 코스는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출발합니다. 호텔에서 가볍게 조식을 마친 뒤 숙소 앞 정류장에서 27번 버스를 타고 오륙도 스카이워크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오륙도 스카이워크도 아주 좋은 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지이고 유람선도 탈 수 있지만 저희는 체력 이슈로 인해 곧바로 해파랑길 트레킹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무료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넷째 날 첫 번째 일정은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출발해서 동생마을 전망대까지 가는 트레킹인데요. 해맞이 공원에 오르면 탁 트인 바다 전망과 함께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파랑길 코스를 따라 본격적으로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섬이 오륙도라고 하네요. 중간중간 안내도가 보이고 친절하게 표지판도 곳곳에 있어서 헤매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마을 방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여름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피할 수 있는 그늘도 많고 시원한 바닷바람도 불어와서 초등학생 아이도 힘들지 않게 오를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눈앞에 보이는 탁 트인 바다 뷰와 함께 저 멀리 마치 구름 속에 떠 있는 듯한 마린시티 풍경도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멋지더라고요. 갈매길 2구간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중간중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되네요. 초반에는 아이가 씩씩하게 앞장서기도 하고 별로 힘든 내색도 없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중간 지점부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결국 동생말까지의 일정은 포기하고 중간 지점에서 다시 원점 회귀하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풍경도 너무 예뻤습니다. 다음에 부산 여행을 다시 오게 된다면 꼭 완주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전망대로 돌아와 더위를 식힐 겸 카페로 갔습니다. 저 멀리 오륙도가 보이고 오륙도 스카이워크와 함께 배들도 보이네요. 정류장에서 다시 27번 버스를 타고 이번에는 자갈치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라고도 할 수 있는 주전부리 먹방을 위해서인데요. 4일차 두 번째 코스는 이간의 떡볶이입니다. 부산 3대 떡볶이로 불리는 이곳은 자갈치역 3번 출구에서 깡통시장으로 쭉 직진하면 나오는 곳인데요.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부산에 갔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이미 나 혼자 산다와 놀라운 토요일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곳인데요. 세트를 시켰는데 떡볶이와 튀김을 바로 일회용통에 담아주십니다. 우선 비주얼은 합격. 여기는 양념에 무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하나만 먹으려고 하다가 하나를 더 시켰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에 오면 빠질 수 없는 게 씨앗 호떡인데요. 이동 중에 철판 아이스크림도 먹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너무나 친절하셔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리랑 거리 쪽으로 이동해서 씨앗 호떡 가게를 찾았습니다. 둘이서 냠냠 먹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였어요. 저는 그냥 일반 호떡이 더 맛있는 입맛인가 봅니다. 이렇게 초등학생 딸과 함께한 3박 4일 부산 여행 일정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여행은 결국 먹는 게 남는 건가 봅니다. 포동포동해진 뱃살과 함께 추억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여행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안녕.